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서광일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조금 더 단단하게 버티면서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관객과 함께하는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를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무관객 온라인 낭독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이 되신 작가분들은 곽하신, 김상옥, 김준성, 김태길, 김형석, 안병우, 이동주, 이범선, 조연현, 조지훈, 한하운 이렇게 총 11분입니다. 이번 온라인 낭독회를 기획하면서 문득 시중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떠올렸습니다. 방화인지 침략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인류 지식의 보고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한순간 잿더미가 된 것이죠. 만약 이 도서관이 남아 있었다면 고대 문학과 철학, 과학과 생활사에 이르기까지 등불처럼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불러드린 11분의 작품들 모두 사서 볼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떤 거대한 변화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책은 아름다운 사물이지만 우리가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게 되는 날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낭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태어난 지 100년 된 작가들의 문장을 후배들의 육성을 통해 앞으로 최소 100년 동안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은 차분하게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100년 동안의 순수한 낭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낭독회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 분들은 그저 평범한 관객이 아닙니다. 아날로그의 목소리를 채집해 디지털 정보로 바꿔 담는 과정을 같이 지켜봐 주시는 증인이자 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낭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작가회의 신현수 사무총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작가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소설 쓰시는 조혜일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후배들은 이제 선생님을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그 70년대 그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소설가셨는데 굉장히 그래서 좀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종일 여기 와서 행사를 준비해서 모인 그 젊은 후배 작가들 보니까 기분이 막 다시 굉장히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마련한 행사는 지난 2001년부터 대사문화재단과 우리 한국작가회가 함께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해마다 태어난 그 문학인들을 기획원들이 모여서 그분들 좀 이제 선정을 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문학제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먼저 20년 동안 이렇게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대산문화재단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한국적 스스로 좀 자축하고 싶습니다. 어, 우리 이 행사의 의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동안은 뭐라고 할까 그 어떤 문학 단체나 또는 어떤 그 성격에 그 따라서 그 선배 문학인들을 뭐 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그 차이를 둔다거나 이런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20년 전부터 그 작가회가 대사문화재단이 그런 것 없이 어떤 이념이나 또는 어떤 그런 거에 없이 함께 공론의 장에 이렇게 그 작가들을 이렇게 올려서 함께 얘기하는 것으로 아주 큰 의의를 둬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어제는 그 교우빌딩에서 심포지엄을 진행을 했고 오늘 이제 한국 작가 주최로 낭독회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늘 그 선배님들이 100년 전에 태어난 선배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형식으로 이런 후배들이 자기 작품을 낭독할 거를 뭐 생각했을까? 아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드는 생각은 정말 글이라는 건 시건 소설은 평론이건 하여튼 글이라는 건 굉장히 그 엄중한 행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글은 정말 한 줄 한 줄 정말로 참 많은 생각 속에서 잘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 젊은 작가들이 그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이 모여주셨는데요.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이 한국 문학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도 물론 그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그 젊은 작가들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작품 활동을 해 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낭독회는 온라인 낭독회입니다. 낭독회의 기록물들은 작가별로 편집해서 따로 업로드도 할 계획입니다. 잠들기 전이나 문득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이 영상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낭독에 앞서 도입부와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뮤지션 분들을 소개합니다. 더블 베이스 오재영님과 피아노 신상희님. 두 분 연주가 끝나면 이범근 시인의 낭독을 시작으로 총 11분의 낭독을 듣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00년 동안의 낭독 오프닝 무대와 엔딩 무대를 맡게 된 피아니스트 신상희 님. 네. 베이스 연주하는 오재영입니다. 네, 저희가 연주할 곡은요. 제가 작년에 발표한 인간탐구라는 음반의 수록곡입니다. 이 음반은
제가 인간관계의 이어짐과 끊어짐을 경험하면서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담은 음반이었습니다. 그 음반에서 수록곡인 불한당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스는 이범근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탄생 100주년 작가는 조지훈입니다. 조지훈 작가의 지옥기와 낙화 두 작품을 읽을 텐데요. 2020년에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낯설고 좀 뜬금없는 얘기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우리가 지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서툰 천국을 꿈꾸는 것보다 좀 더 지독한 지옥을 예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분명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옥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서야만 비로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되어서 괴물과 맞서 싸우던 신화와 전설들을 마음속에서 언제나 잃지 않으며 조지훈 시인의 지옥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지옥기 시 조지훈. 여기는 그저 짙은 오렌지빛 하나로만 물든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람 사는 땅 위에 그 항원과도 같은 빛깔이라고 믿으면 좋습니다. 무슨 먼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숨막히는 하늘에 새로 오는 사람만이 기다려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도 태양은 있습니다. 태양은 검은 태양. 빛을 위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어둠을 위해서 있습니다. 죽어서 낙엽처럼 떨어지는 생명도 이 하늘에 이르러서는 눈부신 빛을 뿌리는 것. 허나 그것은 유성과 같이 이내 쓰러지고 마는 빛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곳에 오는 생명은 모두 다 파촌잎같이 커다란 잎새 위에 잠이 드는 한 마리 새올습니다. 머리를 비틀어 날갯죽지 속에 박고 눈을 치올려 감은 채로 고요히 잠이 든 새올습니다. 모든 세포가 다 죽고도 기도를 위해 남아있는 한 가닥 혈관만이 가슴 속에 촛불을 켠다고 믿으십시오. 여기에도 검은 꽃은 없습니다. 검은 태양빛, 땅 위에 오렌지 하늘빛, 해바라기만이 피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기도를 못 가지면 이 하늘에는 한 송이 꽃도 보이지 않는다고 믿으십시오.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첫사랑이 없으면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누구든지 올 수는 있어도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곳. 여기엔 다만 오렌지빛 하늘을 우러르며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는 기도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는 낙화를 읽겠습니다. 낙화 시 조지훈.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랴. 주변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귀척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닦아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불거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하오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다음 낭독은 김수온 소설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수온입니다. 저는 곽하신 소설가의 작품을 맡았습니다. 곽하신 소설가는 1920년 연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3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신락원이 당선되었는데 작가가 19살 때였다고 합니다. 몇몇 작품을 찾아보던 중 마냥모라는 작품의 후반부가 무척 재미있어서 같이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구수한 사투리와 오래된 표현에 조금 어리둥절해질 수 있지만 찬찬히 읽어보면 조금씩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제목인 마냥모의 뜻은 제철보다 늦게 내는 모라는 뜻입니다. 모내기철의 농촌 풍경을 떠올려 보세요. 게으르고 저밖에 모르는 주인공 대보기가 새참을 지고 논으로 가다가 주저앉은 참입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그래 대보기는 마냥 밥 함지를 들먹거린다. 숟갈로 달랄 것 없이 물을 병채 연거퍼 들여 마시며 나박김치, 지짐이 뭐 닥치는 대로 집어세운다. 배가 아니 고프더라도 오래간만에 보는 이런 좋은 한턱인데는 당장 체해 죽는데도 먹고 볼 판이다. 모두 자기만을 위해 사는 놈의 세상인데 암만 먹으면 어쩔 테냐. 앞뒤에 조심이란 통이 가릴 턱 없이 닥치는 대로 퍼 먹으니 밥이 반쯤이나 없어질 무렵에 배가 잔뜩 불러오는지라 스스로도 엉뚱하다. 배가 터지도록 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며 트름을 꺼걱거리니 세상 만사가 다 내 것인 양 후무룩이다. 이렇고 보니 배가 너무 불러 이젠 일어나려도 배창주가 사뭇 곤두서 숨이 막혀 일어날 제비가 없다. 잠시 배를 문지적거리며 숨을 돌리고 나니 또다시 걱정인 것은 아침에 졸린 잠을 깬 턱으로 졸음이 갑작스리 몰려온다. 몸을 꿈쩍할 기운이 죄다 달아나 버렸다. 인제는 무턱대고 잘 것 밖에 없다. 에라 그까진. 이왕 있던 바에야 조금쯤 더 늦으면 어떨 거냐. 더구나 어차피 밥은 가져가야 늦었달 거고 또 모자랄 거니 소용없을 진대는 그리 급할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는 좀 더 쉬어가자는 이 맘을 먹고는 벌떡 들어 누운 데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잠이 그다지도 심하게 올 줄이야 예산에 없었으니 알 제비가 뭐냐. 그는 어느 겨루낸지도 모르게 네 활개를 곤장 맞은 놈처럼 처음 늘어뜨리고는 제 맘대로 코를 드르렁거렸다. 적삼도 내동댕이 친 채로 개침을 엉덩이까지 내려가고는 그는 내일 모레까지도 아니 일어날 작정이다. 언제가 됐는지 그가 알 턱이 없다. 그는 잠을 자면 통이 세월을 아니 따지는 게 자랑이다. 또 시간 같은 걸 국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다. 자면 그저 고만이다. 다 자기 세상이고 어쩌다 좋은 꿈을 꾸거나 할 지경이면 생전 굶어도 좋다. 분이를 만나다 깨서 그는 울어본 적도 있고 그래 그는 오래 자는 게 즐겁다. 기둥에 기더서라도 곧잘 자는 버릇이 있다. 대보기가 깬 것은 한나절이 꼭 넘었다. 아까까지는 그렇게 푸성하던 그늘이 지금은 쪼랑쪼랑 조학볕이다. 얼굴이 언제부터 타 죄었는지 일어나니까 똑 조청을 들여 문댄 것 같이 팽팽 켜긴다. 그러나 햇볕이 따가워서 일어났다면 잠 많은 그로선 말이 안 된다. 실상은 그의 아버지가 밤 나올 때를 기다리다 못해
귀엽고 수상쩍은 생각을 품고는 싱하니 내던 모춤을 집어 던지고 와 봤다. 지게 위에 함지박은 텅 비었는데 그 위에 새파리가 새까맣게 들끓고 자식 놈은 저만치 햇볕에서 냅다 코를 골아댄다. 아버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 한마디 제대로 내일 여미가 없다가 너무도 기가 복받쳐 다짜고짜 지게를 매 대동댕이 치며 그 지게를 버티었던 작대기로 대보기의 엉덩판을 그대로 후려때렸다. 대보기는 막 즐거운 꿈을 꿀듯꿀듯 하다가 엉덩판이 벼랑간 떨어져 나가는 펑 같았으니 아니 일어나면 무슨 수냐. 벌떡 뛰쳐 일어나 해슴츠레한 눈을 비비적 거려보니 똑 받으려 댐비는 황소 같은 아버지 대가리가 딱 자길 노려보고 있다. 마냥모 때는 누구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래, 그들은 서로 노려보고 있는 그동안에도 여기저기서 모내노라고 왁작거리는 사람 소리, 맹꽁이 소리를 들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최지인 시인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최지인입니다. 저는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안병욱 선생님의 좀 뒤로 갈까요? 네, 좀 뒤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안병욱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인생론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이 책을 73세에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나요? 네네. 네. 작가는 배움과 사랑과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끊임없이 정진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집 가운데 악과의 싸움에 있는 문장들을 가져왔습니다. 악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악을 경계할 때 악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은 선보다는 악을 더 오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낭독하겠습니다. 악과의 싸움. 이 세상에는 많은 악이 있다. 우리는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악과 싸워야 한다. 전쟁, 압제, 폭력, 질병, 무지, 편견, 불합리한 제도, 인습과 미신은 모두 역사악이요, 정치악이다. 우리는 이러한 악과 싸워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악과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터다. 유한성과 불완전성은 인간의 속성이요 운명이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많은 악이 있다. 만일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언제나 해악과 제약이 따른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악과 정신악이 생긴다. 무지, 탐욕, 질투, 이기심, 배신, 교만, 살인, 강도, 허영, 시기, 분노는 모두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악이다. 우리는 이러한 악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 생즉쟁이다. 쟁이 없는 생은 없다. 인간은 싸우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투쟁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생존 경쟁이 없는 사회는 없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인구 문제, 취직 문제, 식량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의 마지막 싸움은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이다.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처럼 어려운 싸움이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선과 악이 싸우고 영과 육이 싸운다. 우리의 마음은 신과 악마의 혈전장이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한다. 어제도 싸우고 내일도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 평생의 싸움이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또 이기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지는 수도 있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는 매일 이 싸움을 해야 한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가장 위대한 승리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많은 시련을 이겨야 하고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 나는 이 글에서 지혜와 사랑과 정의와 용기의 4가지 덕을 강조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요 갈고 닦아야 할 사원덕이다. 다음 낭독은 2012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고 2017년에 소설집 그량기녀를 펴내신 이태영 소설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범선 소설가의 작품을 맡았습니다. 특히 오발탄은 온 국민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오발탄뿐 아니라 대부분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인간으로서의 무엇인가가 훼손된 사람들인데요. 그런 지점이 어린 시절의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저에게는 큰 의미를 갖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읽을 소설은 돌아가시기 반년 전 1981년 9월 마지막으로 발표한 단편인 미친 녀석의 도입부입니다. 미친 녀석. 녀석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우리 서점에 들른다. 들른다고 해서 뭐 제법 손님처럼 서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지처럼 출입문을 막고 서서 안을 기웃거리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녀석은 쇼윈도 앞에 서서 이것저것 그 안의 책들을 들여다볼 뿐이다. 내가 처음 녀석에게 호기심을 품기 시작한 건 점원인 미스 김에 의해서였다. 늦봄 안개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저 거지 참 이상해요. 진열재 위의 책을 정리하고 있던 미스 김이 쇼윈도 밖을 가리켰다. 거기 쇼윈도 밖에 한 사나이가 잔뜩 허리를 구부려 두 손으로 무릎을 누른 자세로 서서 열심히 쇼윈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디 거지니? 거지예요. 나는 좀 더 자세히 그 사나이의 행색을 살펴보았다. 세수도 안 한 듯 지저분한 얼굴이 어찌 보면 30쯤 나 보이고 또 어찌 보면 40쯤으로도 보이는 녀석은 예수님의 초상화처럼 머리를 길게 좌우 어깨로 늘이었고 그 입은 옷이 과연 남루했다. 그건 어디서 구한 것인지 40년쯤 전, 그러니까 해방 전에 1인들이 입던 카키색 국민복 저고리에 너덜너덜한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그를 거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니다. 거지예요. 나는 그가 쇼윈도에서 떨어져 물러설까 조심하며 마치 새를 잡으러 다가가는 포수처럼 아닌 채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 보았다. 과연 미스 김의 말이 옳았다.
그는 정상인이 아니었다. 미련이나 남은 듯 시선은 여전히 쇼윈도 안에 둔 채 슬며시 허리를 펴며 바로 선 녀석의 양복 가슴엔 괴상한 훈장이 가득히 달려 있었던 것이다. 각색 맥주병 막에 그걸 도대체 어떻게 양복 가슴에 그렇게 줄줄이 단 것일까? 나는 돌아섰다. 거지가 아니라 미친 녀석이군. 그게 그거죠 뭐. 다르지. 국어를 해야 거지지. 미스 김은 머리를 한번 갸우뚱해 보였다. 사실 녀석은 한 번도 우리 서점에서 국어를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면 두서너 번 서점 앞에 나타났지만 그때마다 쇼윈도 속의 책들을 한참씩 들여다볼 뿐 출입문 안에 들어선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역시 선생님 말씀이 맞네요. 미스 김도 이제 녀석을 거지 대열에서 좀 빼어 좀 달리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녀석은 어쩌다 나사가 하나 빠지면서 약간 이상해졌을 뿐이었다. 불황으로 손님이 거의 없는 서점 안에 거미처럼 종일 웅크리고 앉아있는 우리는 어쩌다 녀석이 밖에 나타나면 그걸 흥밋거리로 삼았다. 미쳐도 참 묘하게 미쳤어요. 저 가슴에 맥주병 막에 재미있잖아요. 미스 김이 생글거렸다. 예, 저는 여기까지 읽고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 소설이니까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81년 9월에 나온 소설인데도 요즘 내용이랑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니요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벌써 이제 데뷔하신 지 13년이나 된 시인이시죠? 예, 거의 뭐 이 정도면 원로급이신데 작품으로나 사람으로나 제가 무척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현호 시인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이현호입니다. 네. 저는 1920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신 이동주 시인의 시를 가지고 왔고요. 이동주 시인은 1950년 문예지로 등단을 하셨는데 잡지 이름이 문예예요. 그래서 이 문예라는 잡지를 통해서 등단하셨고 황혼, 세댁, 혼야 등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한국 전통 서정시에 맥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의 대표작 중에서 강강술래와 이 강산에 태어나라는 작품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강강술래의 한 구절인 그 빙빙과 강강 수월래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가락과 호흡이 느껴집니다. 강강술래의 반복에서 발생하는 리듬이 그 시의 풍경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인 이강산에 태어나는 마늘 냄새가 유품으로 변주되었다가 다시 구름으로까지 확산되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럼 바로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술래. 여울에 몰린 은어대 삐비꽃 손들이 둘레를 짜면 달무리가 빙빙 돈다. 강 수월래. 목을 빼면 서름이 솟고 백장미 밭에 공작이 취했다. 뛰자 뛰어나 보자 강강술래. 뇌누리에 태프가 감긴다. 12발 상모가 마구 돈다. 달빛이 베이면 술보다 독한 것. 기폭이 찢어진다. 갈대가 쓰러진다. 강강술래.
다음 작품은 이강산에 태어나입니다. 이강산에 태어나 내 쓸쓸한 유품에선 마늘내만 풍길 게다. 권지삼쯤 될까? 쉬지 않고 읽어온 내 모두의 떼밭에다 깡그리 마늘씨만 꽂았니라. 파양하고 돌아와 물 한 그릇 떠놓을 때 내 입에선 무슨 내가 나지? 녹토 내 무덤의 호호 할미꽃도 별 수 없을라. 내게 물려줄 서러울 마늘내. 자랑도 부끄러움도 내게는 없다. 이 강산에 태어나 구름처럼 흘러간 흔적. 네, 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양순모 평론가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양순모입니다. 오늘 저는 평론가 조현현의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글은 구원의 갈망, 생애 창조로서의 문학입니다. 친일과 문인단체 이사장의 이력이 보여주는 권력지향적인 면모 이면에 위와 같은 초월과 구원의 욕망이 쌍생아처럼 놓여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자면 다소간 아연해지지 않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역시 비루하고 초라한 우리 인간과 문학의 한 면모이자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넘어섰다고 말하기엔 조금 머쓱한 오래된 현재이기에 문제적 인물을 글을 주인공 삼아 저마다 한 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발췌하여 읽고 부득이하게 어미 부분을 조금씩 생략해서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최근 이상하게도 문학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라는 회의를 가져보게 되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문학 작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며 무엇 때문에 작품을 읽으려고 하는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이 평범하고도 절실한 회의는 최근에 발표된 몇 개의 작품을 통독함으로써 발생되었다. 천편일률적인 신변잡기, 인생이나 현실을 그저 정확하게, 정밀하게만 관찰하고 복사하려는 작품, 인생이나 현실의 고뇌나 비극을 도피하고 망각하기 위해서만 쓰여진 작품, 즉 진실과의 대결을 회피한 영탄과 감상의 탐닉이 아니면 단순한 현실의 재현이나 그 복사에만 그쳐진 이러한 수다한 작품을 읽고 나는 도대체 이러한 작품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의의를 가져다주고 있는가를 상정해 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작품을 생산한 작자는 이러한 작품을 생산함으로써 어떠한 의의를 획득하였는가를 추구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문학을 요구하고 문학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문학의 근본적인 갈망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학을 요구하고 그 생산에 열중하는 것은 가혹한 진실을 회피하고 소주관적인 자아의 영탄이나 감상에 탐닉하기 위한 때문도 아닐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인생이나 현실을 문자 위에 재현 혹은 반영하기 위한 것만도 아닐 것이다. 그러한 것은 물론 문학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의 하나요. 문학이 추구할 수 있는 문제의 하나이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가 문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며 구경적인 욕구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학에 대한 인류의 갈망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구원의 갈망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류가 이 지상에 그의 생존을 시작한 이후로 일시일각도 인류의 생존의 회의와 불안과 절망과 허무와 비극을 가져다주는 모든 숙명으로부터 자유로운 때는 있지 않았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도 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가장 신뢰했던 친구의 배신을 당해도 인생은 포기할 수 없었다. 아무리 큰 불행, 아무리 심각한 절망,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고뇌와 비극을 당해도 인류는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도 이 인류의 불행하고도 비극적인 숙명을 회피할 수 있거나 그곳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 그런즉 인류는 역시 불행 속에서 행복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비극 속에서 환희를, 허무 속에서 의의를, 순간 속에서 영원을 발견하고 창조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만 인류는 그의 불행에서 비극에서 절망에서 허무에서 구출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인류는 그의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불행하고 비극적인 숙명에서 구원을 의욕하는 모든 인류의 노력과 갈망이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여 욕망이 아닐 수 없으며, 그것이 문학의 가장 구경적인 과제가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예, 다음으로 김호성 시인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김호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김태길 선생님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꼭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정리를 하거나 현 상황을 점검해야 할 때, 어떠한 일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문장들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산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글이 길어서 중간중간 발췌해가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사람은 가끔 자기 스스로를 차분히 안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 나는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느 곳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나는 유언무언 중에 나 자신 또는 남에게 약속한 바를 어느 정도까지 충실하게 실천해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함으로써 스스로를 안으로 정돈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안으로 자기를 정리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반성의 자세로 글을 쓰는 일일 것이다. 마음의 바닥을 흐르는 갖가지 상념을 어떤 형식으로든 거짓없이 종이 위에 옮겨놓은 글은 자기 자신을 비추어주는 자화상이다. 이 자화상은 우리가 자기의 현재를 살피고 앞으로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울이기도 하다. 글을 쓰는 것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장래를 위하여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는 알뜰한 작업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엉클어지고 흐트러진 감정을 가라앉힘으로써 다시 고요한 자신으로 돌아오는 묘방이기도 하다. 만일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이 있거든 그것을 종이 위에 적어보라. 다음 순간 그 분노와 슬픔과 괴로움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떠오르고 나는 거기서 한 발 떨어진 자리에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모든 진실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스스로의 내면을 속임없이 솔직하게 그린 글에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 있다. 이런 글을 혼자 고요히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누구에겐가 읽히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가까운 벗에게 보인다. 벗도 칭찬을 한다. 이만하면 어디다 발표해도 손색이 없겠다 하고 격려하기도 한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칭찬과 격려를 듣고도 자기의 글을 발표하고 싶은 생각이 일지 않을 만큼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노트 한 구석에 적었던 글을 원고 용지에 옮기고 그것을 어느 잡지사에 보내기로 용기를 낸다. 그것이 바로 그릇된 길로의 첫걸음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면서 활자의 매력에 휘감기고 마는 것이다. 잡지나 신문은 항상 필자를 구하기에 바쁘다. 한두 번 글을 발표한 사람들의 이름은 곧 기자들의 수첩에 등록된다. 조마간 청탁서가 날아오고 기자의 방문을 받는다. 자진 투고자로부터 청탁을 받는 신분으로의 변화는 결코 불쾌한 체험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탁을 수락하고 정성을 다하여 원고를 만들어 보낸다. 청탁을 받는 일이 점차로 잦아진다.
이제 글을 씀으로써 자아가 안으로 정돈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밖으로 흐트러짐을 깨닫는다.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을 정열에 못 이겨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배지 않는 생각을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눌러 짜낸다. 자연히 글의 질이 떨어진다. 이제 그만 써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먼 길을 내 집까지 찾아온 사람에 대한 인사를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진 신세를 생각하며 또는 청탁을 전문으로 삼는 기자의 말솜씨에 넘어가다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쓰겠다고 한번 말만 떨어뜨리고 나면 곧 채무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돈빚에 몰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글빚에 몰리는 사람의 괴로운 심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젠 글을 쓴다는 것이 즐거운 작업이나 고상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고역으로 전락한다.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어야 한다. 그리고 체험과 사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글을 읽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체험하고 사색할 시간의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암탉의 배를 가르고 생기단 알을 꺼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따라서 한동안 붓두껍을 덮어두는 것이 때로는 극히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말이 안으로부터 넘쳐오를 때 그때 비로소 붓을 들어야 한다. 일단 붓을 들면 심혈을 기울여 써야 할 것이다. 거짓 없이 성실하게 그리고 사실에 어긋남이 없도록 써야 한다. 잔재주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고 조금 많이 아는 것처럼 속여서도 안 될 것이며 일부의 사실을 전체의 사실처럼 과장해서도 안 될 것이다. 글이 가장 저속한 구렁으로 떨어지는 예는 인기를 노리고 붓대를 놀리는 경우에서 흔히 발견된다. 자극을 갈망하는 독자나 신기한 것을 환영하는 독자의 심리에 영합하는 것은 하나의 타락임을 지나서 이미 죄악이다. 글 쓰는 이가 저지르기 쉬운 또 하나의 잘못은 현학의 허세로서 자신을 과시하는 일이다. 현학적 표현은 사상의 유치함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사람됨의 허영스러움을 증명하는 것이다. 글은 반드시 여러 사람의 칭찬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되도록 여러 사람이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을 쓴다는 그것은 즐거운 작업이어야 하며 진실의 표명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은 나의 자아를 안으로 깊고 크게 성장시키는 일이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평론가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그 행사가 시작하기 앞서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혜일 선생님께서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뵙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2009년 때 석사과정일 때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분의 자유분방함과 문학에 대한 열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좀 모습을 보여드려서 송구하지만 좀 막상 이렇게 자리에 앉으니까 좀 감정이 좀 북받치네요. 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20년 5월 3일 통영에서 태어난 김상옥 시인의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문장과 동아일보에 시조가 추천 및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상옥 시인은 고결한 정신세계와 미적으로 탁월한 시조의 형식을 완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대표작이자 등단작이기도 한 봉선화와 느티나무의 말에 수록된 풀꽃과 나비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봉선화에서는 누님과의 아련한 추억과 닿을 수 없는 과거의 풍경이 그리움으로 증폭되어 꿈으로 발현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봉선화의 붉은 내력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억도 함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옥 시인은 느티나무의 말에서 집단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형상화시킬 만큼 섬세하고 감각적인 시조들을 창작했습니다. 그 예리한 감각은 풀꽃과 나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풀꽃과 나비를 대비시켜 이승과 저승을 한 시계에 겹쳐놓고 그것을 다시 투명한 유리창으로 전해합니다. 투명한 유리창에 아른거리는 나비의 그림자가 떠올랐고 그것이 이승에서 온 것인지 저승에서 온 것인지 궁금했기에 이 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상옥 시인의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봉선화 김상옥.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밤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메어주던 하얀 손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본 듯 힘줄만이 서누나. 다음 작품을 읽겠습니다. 풀꽃과 나비 김상옥. 이름 없는 어느 무덤가에서 이름 없는 풀꽃을 보고 있었다. 세상은 어디꺼정 이승이고 또 어디꺼정 저승이란 말인가.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혀 나비 한 마리 바닥에 떨어진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작부터 좀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음 낭독자는 권민경 시인의 낭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권민경입니다. 저는 작가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탄생 100주년 행사고 하나는 청소년 100일장이에요. 네, 아마 저희 앞세대 100년의 선배님들의 시를 아니면 작품을 읽을 수 있어서 그렇고 또 앞으로 올 100주년을 다가올 100주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선생님은 하나훈 시인이시고요. 하나훈 시인은 1919년 함경남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나훈 시인은 16세에 나병 판정을 받으시고 평생을 이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저도 하나훈 시인을 처음 접한 게 사실 호기심에 처음 읽게 되었거든요. 아프신 분이라고 얘기를 듣고, 근데 전집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재밌는 수필도 꽤 있고,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많아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커피를 마시고 와서 지금 카페인이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부들부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 가져온 시 두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 전라도길 소록도로 가는 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산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찌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네, 두 번째 시인 데모를 읽겠습니다. 데모 뛰어들고 싶어라 뛰어들고 싶어라 풍덩실 저 강물 속으로 물굽이 파도 소리와 함께 만세 소리와 함께 흐르고 싶어라. 모두들 성한 사람들 저희끼리만 아우성 소리 바닷소리 바닷소리와 함께 부서지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죽고 싶어라. 문둥이는 서서 울고 데모는 지나가고 문둥이는 죽고 싶어라. 1946 3월 13 함흥 학생 사건에 바치는 노래. 네, 저는 모든 낭독을 끝냈고요. 이를테면 에필로그의 방식으로 출간 1주년을 맞이하는 소설가 송지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연입니다. 제가 첫 책을 낸 지 1주년이 되었는데요. 첫 책을 내기 전에 첫 책을 내는 작가들은 항상 기대했던 어떤 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김준성 문학상이라고 그래서 네. 그 상이 있었으면 제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김준성 소설가의 소설을 저는 골랐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1920년 6월 1일 대구에서 출생을 하셨고 1952년 협동지의 단편소설 닭 1955년 현대문학의 단편소설 인간상실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여기부터가 대단합니다. 네. 대구은행을 설립하시기도 하고 한국은행 총재, 이수건설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계셨더라면 저희 젊은 소설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네, 저는 사랑이라는 작품의 후반부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모호한 세계를 구체적으로 완성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고요. 공원 안을 떠돌아다니며 나무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주인공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다시 찾아갔지만 여인 대신에 벤치에 놓인 세 장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네,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준성 소설가의 사랑 낭독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깨어난 것은 병원에 실려온 지 꼬박 하루가 지난 뒤였다.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각에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공원의 벤치가 아니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곁에 있어야 할 상대방 대신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손녀딸에게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고 물었다. 손녀는 입을 삐죽하며 한마디 내쏘았다. 할아버지 망령나셨대. 그는 손녀에게 무엇라고 변명을 해야겠는데 그보다 먼저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할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알고 싶었다. 두 사람이 벤치에서 만난 뒤 이튿날 아침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갈 때까지 그들의 육체는 잠이 든 상태였지만 정신은 깨어 있던 것이다. 육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런 혹독한 추위에서도 체온이나 혈압이 약간 떨어졌을 뿐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됐다. 사람의 실체는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돼 있으나 정신이 육체의 속박에서 풀려나면 오히려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 두 사람은 흔히 혼이라고 일컫는 정신의 실체를 가지고 공원 안을 떠돌아다니며 나무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나무들은 땅에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 보일지 모르나 나무들의 눈에는 한 곳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 보인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나무들은 한 곳에 붙박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생존 경쟁이 사람들보다 더욱 치열했다. 두 사람은 밤새 나무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기에 그들에게도 사람들처럼 활동하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무들은 활동하는 시간에는 쉴 새 없이 잔뿌리를 뻗어서 땅속의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햇빛과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마다 새싹을 돋우고 꽃을 피웠다.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이 줄기를 통해 가지마다 흐르는 소리가 두 사람의 귀에도 들렸다. 나무들은 그들의 세계에 들어온 두 사람을 반기느라 일제히 나뭇잎과 가지들을 흔들어댔다. 그들이 눈 내린 뒤 추위에서도 동사를 면할 수 있던 것은 정신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병원에 실려와 육체와 정신이 합쳐지는 순간 비로소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나무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여인과는 병원에서 헤어졌으니 말을 나눌 기회가 없었으나 공원에서 겪었던 경험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는 믿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병원에서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기에 가족들은 말을 붙이지 못했다. 아들은 직장에서 돌아오자 정색을 하고 따지고 들었다. 자식들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기 싫었다. 언젠가 방 한 칸을 얻어야겠다고 별거의 뜻을 비텄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에만 놀랄 뿐 아버지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물음도 없지 않았던가. 그는 아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동안 품었던 자식에 대한 불만으로 비춰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히려 여인이 집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데 있었다. 공원에서 나이든 남녀가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으니 가족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내일 아침에 여인을 만나면 이제 떳떳하게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자고 제안할 결심을 했다.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방법이었다. 하지만 며칠간 여행을 떠나 산이나 바닷가에서 지내고 싶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여인을 만나면 그 이야기부터 하고 싶었다. 네, 다음으로는 최백규 시인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작동인 뿔에서 시 쓰는 최백규입니다. 앞서 낭독했던 김태길, 안병욱 선생님과 함께 한국의 3대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김영석 선생님의 산문을 가져왔습니다. 읽을 작품을 고르려고 수필 선집을 펼치다 처음에 나와 있는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과도 닮아 있었는데 일제 감정기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사람의 마음을 떠올리며 낭독하겠습니다. 악이 주는 교훈. 중학교 5학년 때 일이다.
S라는 일본 선생에게서 호출이 왔다. 그때 우리는 책망이나 벌을 주려는 선생의 부름을 호출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반 친구들은 내가 불려가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무슨 잘못이 있었는가? 우리말을 쓰다가 들키지는 않았는지. 비교적 온순한 편이니까 처벌 때문은 아니겠지 등으로 미루어 보는 것 같았다. 직원실에는 30-40명의 선생들이 점심을 들고 있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를 본 S 선생은 너 여기 와 팔을 내리고 차렷으로 서 명령을 내리더니 나의 좌우 뺨을 그대로 갈기는 것이었다. 나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한참 얻어맞았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은 S 선생은 그 뒤에야 너는 이 학교의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별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지? 제 부친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생각을 안 가지십니다. 그러면 너는 왜 학교 일에 잘 복종을 안 하는 거냐? 마땅치 않으면 학교를 그만둘 것이지. 나는 대답하기 난처해졌다. 선생님, 제가 어떤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별로 크게 생각한 바도 없었는데요. S 선생은 다시 화가 치민 모양이다. 나는 몇 대를 더 얻어 맞았다. 네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모를 것 같으냐? 다 알고 있어. 정보가 들어온 것을 몰라? 선생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나는 억지로 허리와 머리를 굽신해 보였다. S 선생은 두고 볼 테니까 다음에는 후회해도 쓸데없을걸? 교실로 돌아가 하고 풀어주었다. 나는 교실로 돌아가기 전에 변소로 들어갔다. 두 뺨이 빨갛게 물들고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억울함 때문이었다. 그 뒤 나의 가까운 친구 두셋이 꼭 같은 벌을 받았다. 우리들은 다음부터 별로 입을 열지 않았다. 일본인 선생들의 마음속을 좋게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들은 입버릇처럼 천하에서 제일 좋은 학교, 누구보다도 천황폐하께 충성할 수 있는 학교, 너희들은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칠 줄 아는 학생들이라고 떠들고 있었다. 단 두 분뿐인 한국 선생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뒤 나는 우리 반 학생들 중 두셋이 그리고 오래 전부터 우리를 가르쳐 주었던 또 다른 일본 선생이 나를 사상적으로 불온하며 학교 방침에 대해 반발심을 갖고 있다는 말로 S 선생에게 고자질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리석고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몇 달 뒤 나는 그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한 번도 모교를 찾는 일은 없었다. 그 중학의 전신이었던 숭실중학을 마음의 모교로 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나에게 커다란 두 가지 교훈을 남겨주었다. 밀고자 하는 악인이라는 생각과 참다운 교육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지금도 나는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밀고자 하는 되지 말라고 타이르고 싶다. 더욱이 사실도 아닌 것을 만들어 밀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그 뒤 나는 교육계에 투신하게 되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쳐 여러 학생들을 대하며 교육에 임하는 동안 전체주의 교육,
개인을 우상화하는 교육, 대화를 버리고 힘으로 억압하는 교육을 버리도록 무척 애쓰고 있다. 내가 받은 교육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그때 내가 받은 교육과 큰 차이가 없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교육을 꿈꾸는 몇몇 대학이나 중고등학교를 볼 때마다 그때 내가 부당하게 얻어맞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저런 교육을 옳다고 인정하고 있을까 하고 되씹어 본다. 선을 위해서는 악의 교훈도 필요한 것 같다. 감사합니다. (100년) 동안의 낭독 어떠셨나요? 어쩌면 조금 길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루하고 긴 시간이 모두 없어져야 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신나는 음악도 싫어질 때가 있고 다정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마냥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문장이냐, 좋지 않은 문장이냐, 한 사람의 생이 정의로웠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남기고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 수도 없는 게 인생이겠죠. 우리의 기억과 문화, 공동체 의식 같은 것도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더 무서운 건 망각이 아닐까요? 망각에 저항하기 위해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낭독회의 시작을 열어주셨던 더블 베이스 오재영님과 피아노 신상희님 두 분 공연으로 낭독회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돼가지고 네, 짧게 제가 낭독을 들으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은 글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귀로 듣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낭독으로 글을 접하게 되니까 작가님들의 목소리가 또 온기를 더 해줘가지고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곡은 두 곡이고요. 첫 곡은 제 자작곡인 아침 안개라는 곡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오재영 씨가 작곡한 고샤라는 곡입니다.
안내드린 대로